1945년 초여름의 깊은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탈리나 섬의 외딴 해안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을 뚫고 조용히 상륙한 사내들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미국 군용 폭격인 TNT가 들려 있었고 몸에는 낙하산 침투용 장비가 실려 있었다. 이들은 미국 육군 전략처, 즉 현 CIA의 전신인 WSOSS가 조직한 특수작전조 요원들이었다. 작전명은 넵코 프로젝트, 한반도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요인 암살과 철도 폭발을 수행하는 생존 확률이 극히 희박한 자살 특공 작전이었다. 이 훈련장 한가운데서 젊은 군인들과 똑같이 구르며 폭탄을 조립하고 독도법을 익히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의 나이는 만 50세. 미국 정보당국이 부여한 그의 극비 암호명은 단 한 글자, 알파벳 A였다. 그는 낮에는 인자한 미소와 양복 차림으로 수많은 직원을 이끄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회장이었고 밤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비밀 공작원이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다. 작전 실행을 고작 사흘 앞두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작전은 허무하게 무산되었지만 그는 군인으로서의 비밀 보장 맹세를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지켰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와 자식들에게조차 무덤에 가기 전까지 스파이 활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수십 년이 흐른 뒤 미국 국가기록권의 기밀문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누리던 50세의 자산가가 왜 스스로 자살 특공대원이 되는 길을 택했을까? 그의 삶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 역사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양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은 겨우 9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단돈 $50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는 미국행 유학선에 올랐다. 어린 소년이 마주한 미국의 신대륙은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냉혹한 땅이었다. 하지만 소년 유이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네브래스카주 헤스팅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동양인이라는 편견을 부수기 위해 가장 거친 미식 축구부의 문을 두드렸다. 백인 코치와 선수들이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매일 훈련장에 나갔다. 태클에 걸려 바닥에 처박히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그는 다시 일어나 공을 쥐었다. 그 집념에 백인들도 혀를 내둘렀고 마침내 그는 동양인 최초로 팀의 주전 자리를 따냈다. 백인 선수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키운 그는 명문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해 웅변대회에서 백인들을 제치고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증명해 보였다. 대학 졸업 후 그가 입사한 곳은 당시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GE였다. 동양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입사하자마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아메리칸 드림을 손에 쥐기 직전이었다. 당시 GE 수뇌부는 그를 불렀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를 무대로 띄워보라는 파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다. 백인 상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하지만 청년 유이라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밀어내고 사표를 던졌다. 당시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GE 부사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가난에 굶어 죽어가는 내 고국의 동포들을 그대로 두고 나 혼자만 미국 대기업의 간부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걷어찬 그가 다음에 선택한 비즈니스는 엉뚱하게도 숙주나물 장사였다.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동양 음식에 대한 관심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핵심 재료인 숙주나물은 쉽게 상해 유통이 불가능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유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보았다. 그는 동업자와 함께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숙주나물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통조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미국 비즈니스맨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유이란의 계산은 정확했다. 미국 전역의 대형 마트마다 라초이의 통조림이 깔리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의 식탁 위에 숙주나물 열풍이 몰아쳤다. 20대의 한국인 청년이 미국 비즈니스계를 뒤흔들며 젊은 나이에 이미 자산가 반열에 오른 것이다. 미국의 대저택에서 평생을 안락하게 즐기며 살 수 있었던 그를 다시 조선의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 고국에 남아있던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한 장이었다. 장남이 미국에서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편지로 자식을 매섭게 꾸짖었다. 돈 몇 푼 벌라고 너를 유학 보낸 줄 아느냐. 공부를 했으면 마땅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 호통 한마디에 유이라는 미국에서의 성공과 기득권을 한순간에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자금을 챙겨 1926년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다. 그가 마주한 조선의 현실은 비참했다. 동포들은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간단한 소염제나 위생용품조차 없어 가벼운 질병에도 목숨을 잃기 일쑤였다. 당시 조선의 의약품 시장은 일본 제약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폭리를 취하며 파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환자들이 죽어갔다. 유의라는 결심했다. 건강한 국민만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병든 동포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지름길이다. 그는 즉시 서울 종로에 자신의 성을 딴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문을 열었다. 회사의 상징은 푸르른 버드나무였다. 이는 그가 귀국하기 직전 독립운동의 선배였던 서재필 박사가 건넨 목각 판화에서 유래했다. 서 박사는 판화를 건네며 당부했다. 이 버드나무처럼 탄압이 몰아쳐도 꺾이지 말고 버텨내어 우리 지친 민족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쉼터 같은 기업이 되어달라. 유일하는 이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다. 수입 의약품을 가져와 파는 안일한 유통 대신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세워 의약품 국산화에 매진했다. 그렇게 수많은 실패 끝에 탄생한 유한양행의 제1호 자체 개발 의약품이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국민상비약 안티프라민이다. 돈이 없어 약 한 채 쓰지 못하던 동포들에게 안티프라민은 구원의 상징이었다. 이후 유한양행은 비타민 복합제인 비컴전과 영양제 비컴C를 출시하며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바꾸어 놓았다. 보통의 창업주들은 회사가 커지면 지분을 쪼개고 회사의 소유권을 자식에게 남긴다. 하지만 유일한 회장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1930년대라는 엄혹한 시절에 국내 기업 역사상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전격 도입했다. 주식을 친인척에게 독점 승계시키는 대다수 기업들과 달리 공장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한 평범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이 정직함은 독재 정권의 칼날이 시퍼렇던 1960년대 말 시험대에 올랐다. 당시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정치 자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든 기업이 눈치를 보며 숨죽인 채 돈 가방을 바칠 때 유일한 회장은 정권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을 부정한 권력에 바칠 수 없다. 권력의 요구를 거부한 유한양행에는 곧바로 기업을 흔들겠다는 보복성 표적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 정권의 목적은 명확했다. 기업의 장부를 털어 탈세 혐의를 찾아내고 이를 빌미로 유일한 회장을 감옥에 구속하여 기업을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세무 공무원들이 몇 달 동안 유한양행의 본사와 공장에 상주하며 모든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직원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었다. 하지만 모든 조사가 끝난 뒤 나온 결과는 대한민국 기업세 뇌물 반전 드라마였다. 아무리 뒤지고 장부를 털어도 불법 비자금이나 탈세 흔적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장부 속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록만 가득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조사반장은 장부를 덮으며 유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수십 년간 세무조사를 다녔지만 이런 장부는 처음 봅니다. 털면 털수록 먼지 대신 정직함만 나오는 기업가 앞에서 정권의 칼날은 무력하게 부러지고 말았다. 조사를 진행하던 공무원들조차 그의 결백함에 감탄했고 정부의 이 기업은 처벌할 것이 아니라 상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결국 유한양행은 표적수사 대상에서 최고의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동탑선언 훈장을 받았다. 정직함 그 자체가 정권의 칼날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순간이었다. 유일한 회장의 이러한 엄격함은 남이 아닌 자신의 가장 가까운 피부티들에게 가장 무자비하게 적용되었다. 1999년의 어느 날 유한양행 사장실 업무 보고를 하던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설마 회장님이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만큼은 적당히 눈 감아주고 봐주겠지. 하지만 유일한 회장은 결제 서류 위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했다. 그 해고 대상은 회사 요직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던 자신의 친동생이었다. 조직 내에 창업주의 친인척이 존재하면 파벌이 생겨나고 정직한 경영이 깨진다. 그는 동생을 그 자리에서 즉시 내쫓았다. 친아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에서 MBA까지 마치고 돌아와 누구나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거라 생각했던 아들이었다. 첫 출근을 준비하던 아들은 집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 회장 유이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오늘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 대기업의 고질병인 세습 경영이라는 불합리한 고리를 스스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오직 능력 있는 자가 이끄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는 혈연 관계가 없는 평범한 직원 출신의 전문 경영인에게 사장직을 넘기며 한국 기업세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1971년 평생을 투명성을 위해 살았던 거목이 영면했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단호했다.
소유한 유한양행의 모든 주식과 개인 재산은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기증하여 사회로 환원한다. 내 자식과 피부티들에게는 단돈 1원의 주식도 물려주지 않는다. 내 아들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시켜주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충분히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살아라. 보통 이러한 파격적인 유언이 공개되면 유족들 사이에서 유산 상속 지분을 두고 법적 소송과 진흙탕 싸움이 터지기 마련이다. 당시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아들을 찾아가 소송을 부추겼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시면 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회장의 아들은 변호사들을 물리쳤다. 아버지가 평생 실천해 오신 정신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일해서 받은 퇴직금마저 사회에 기부한 뒤 빈손으로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여 또 다른 중경기업을 맨손으로 일구어냈다. 돈 대신 정직과 명예라는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족들이 써내려간 참으로 기적 같은 역사였다. 창업주가 자신의 모든 주식을 공익재단에 환원하면서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대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창업주 일가의 사익 편취가 구조적으로 차단된 이 시스템 속에서 공익재단인 유한재단은 유한양행의 최상위 대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단 1원도 총수 일가에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고 인재를 키우는 장학사업과 소외계층을 돕는 보건복지사업비로 전액 재투자된다. 회사가 약을 열심히 팔아 수익을 올릴수록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다. 실제로 유한재단은 설립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장학사업의 끈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누적 수혜자만 해도 현재까지 무려 1만 200여 명에 달하며 지급된 누적 장학금은 39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교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속해서 지원하는 완벽한 인프라다. 이러한 창업주의 지독한 DNA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 유한양행 임직원들의 피 속에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부금의 액수가 아니다. 창업자의 철학이 100년 뒤에도 살아 움직이는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공장 베이킹룸에 모여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하고 오븐을 돌린다. 그렇게 구워낸 영양빵과 과자를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배달하는 버들바게트 봉사단이 그들이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과 서로의 손목을 짧은 끈 하나로 연결한 채 살을 맞대고 달리는 가이드 러너 봉사단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또한 주말이 되면 임직원들과 자녀들이 손을 잡고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을 찾아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으며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발로 뛴다. 전사적으로 옷장 정리 캠페인을 벌여 한 번에 무려 1만 6천여 점이 넘는 의류를 모아 기부하는 스케일은 그들이 상생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증명한다. 그리고 마침내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맞이한 오늘날 1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밤마다 폭탄을 조립하던 스파이 회장님의 정직한 집념은 대한민국 제약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완성해냈다.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고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수천억 원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물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 신약 렉나자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에 기술 수출된 것에 이어 마침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정식 승인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대한민국 제약 역사상 최초로 국산 항암제가 전 세계 폐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 즉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등극하며 전 세계 의학계의 중심에 당당히 우뚝 선 것이다. 렉나자의 역사적인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경제적 이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신약 개발의 변방에서 벗어나 전 세계 암 환자들의 목숨을 직접 살려내는 신약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정표다. 그리고 이 성과의 밑바탕에는 렉나자의 글로벌 성공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수익을 단 1원도 개인의 사익이나 승계 자금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전 세계 환자들을 살려낼 차세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에 고스란히 재투자하는 유한양행만의 정직한 지배구조가 버티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일한 박사의 경영 철학. 가난한 동포들에게 안티프라민 연고를 발라주던 그 정직한 DNA는 100년의 세월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50세의 미국 억만장자는 왜 그 살벌한 훈련장에서 폭탄을 조립하고 있었을까?
그는 결국 그 폭탄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대신 타협 없는 정직 하나로 100년 뒤 전 세계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회사를 남겼다. 그가 심었던 정직이라는 지독한 신념의 씨앗은 세월이 흘러 오늘날 전 세계 폐암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거대한 버드나무 그늘이 되어 전 세계의 아픈 이웃들을 따뜻하게 덮고 있다. 그의 지독한 선택이 만든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